자, 우선 우리 이상형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번에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을 맡아가지고서 활동을 했어요. 최고위원이 뭐 하는 데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당의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기구예요. 거기서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정무적 판단들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많이 배워왔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는 시간 더 가지면은 그것과 부동산 대책에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본격적 브리핑 시작 전에 이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집값 잡는 정책 있다 없다? 우리 김재환 팀장님, 집값 잡는 부동산 정책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 맞아요. 근데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시장을 못 이겨 정부는 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집값 잡는 정책은 엄청나게 많아요.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말해도 대충 이런 거 한번 말해볼게요. 양도 차익을 100% 환수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 때 그 양도 차익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러면은 사람들한테는요, 집을 10개, 100개, 200개 살 유인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집값은 잡혀요. 정책적으로 간단하죠. 근데 제가 이 말 했을 때 여러분들 경악했을 거예요, 지금. 자, 왜 그래요? 그게 불법이라서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래요. 그렇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100% 양도 차익을 환수하냐 하면서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 소금으로 비유하면은요, 집값 잡는 정책은 무궁무진해요. 그냥 세게 하면 돼요. 세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소금으로 비유하면 소금을 한 방에 꽝! 한 통을 쳐버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 국민들이 반발을 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따라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이 소금을 한 번에 꽝 치면은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반대를 하니까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럼 이 소금을 얼마만큼씩 나눠서 쳐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요만큼 한번 쳐보고, 요만큼 한번 쳐보고, 요만큼 한번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거다, 그런 경향이 있다 라고 우선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부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국민들은 집값 잡는 걸 바라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을 가졌어요. 유주택자예요. 그러면은 집값이 오르길 바랄까요? 아니면 떨어지길 바랄까요? 김재환 팀장님, 오르길 바라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데이터를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61%가 유주택자 가구예요. 그러니까 61% 가구가 이미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길 바라겠어요? 떨어지길 바라겠어요? 당연히 오르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있어요.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멀리서부터 제가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잘 아는 걸 아니까 와서 막 이래요. 야, 동기야, 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거 안 되겠어. 야, 집값 미쳤어. 이거 미친 집값이야. 폭등해. 야, 너 땅 안 집에서 이래요. 근데 우리 집 왜 이렇게 안 오르냐?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남의 집값 그렇게 많이 뛰는 거 보면서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는 집값이 잡히게 원하지 않는다, 집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이중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집값을 잡는다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다의적이에요. 보세요. 집값을 잡는다. 김장현 팀장님은 집값을 잡는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집값이 떨어진다? 아니면 집값이 지금 미쳐 날뛰는 거에서 그 잠잠해져서 물가 상승률 정도로 오른다? 아니, 그 정도로 후자로? 네.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일부는 집값을 잡는다라는 게 집값이 떨어진다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다라는 말은 일종의 수사라서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우리들이 해석을 굉장히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 따라서 정부가 집값 잡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집값 잡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부야. 내가 정부고 대통령이에요. 이제 국가를 운영해야 돼요.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61%가 유주택자 가구예요. 집값이 떨어지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정부는 정책을 짤 때 집값을 하락하는 쪽으로 설계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많이 오르지 않는 쪽으로 설계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마도 후자겠죠.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다라는 말을 같이 쓰시는 분들 중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뭘 알아셔야 되냐면은 국민은요, 자기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 다수가, 과반수가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바라지 않으면은요,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국회가 아무리 열심히 집값을 잡으려고 해도요, 그것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는 사실 절망적이다. 61%가 2주택자 가구다. 사실 가구 수로 따지면 이게 가구 수로 따졌기 때문에 그런데 1인 가구가 많다는 점을 따져보면은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그렇게 겹쳐있는 사람들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비중은요. 여기까지 우선은 배경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집값 잡는 얘기 조금 해볼게요. 지금 몇 명 들어왔어요? 7명, 네. 자,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부동산 정국이라고 가히 불러도 될 정도인데,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 보수 경제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공급 늘려야 된다. 주택 공급 늘려야 된다. 수요와 공급이 있지 않느냐 라면서 말을 하는데, 반쪽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몇 가지 개념들을 말씀드렸죠. 61% 통계도 말씀드렸고, 이 개념을 하나 탑재하고 계셔야 돼요. 자, 공급 시장은요, 크게 두 축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신규 주택 공급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리고 경제신문들이 많이 말하는 그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택지 조성해가지고 아파트 올리는 시장, 그 시장이 신규 주택 공급 시장이에요. 근데 한 축이 더 있어요. 뭐냐? 재고주택 공급 시장. 이미 예로부터 지어져가지고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여진 그 주택의 시장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공급되는 시장. 자, 그럼 전자의 시장이 파이가 크겠어요? 후자의 시장이 파이가 크겠어요? 당연히 후자의 시장이 압도적으로 파이가 커요. 근데 지금 이 후자의 시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보세요. 재고주택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국민들한테 환기를 시켜주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러면은 그 재고주택 시장에 주택이 공급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 나오는 답은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통계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에 주택 공급은 충분해요.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어요. 근데 우린 집이 없죠. 왜 집이 없어?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집을 같이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재기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 주택들을 재고주택 시장에 어떻게 토해내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재고주택 시장에 어떻게 주택이 공급되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게 종부세 인상이에요. 즉, 재고주택 공급 시장에 이미 충분하게 공급되어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하고 있는 거를 무주택자들한테 뿌리게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은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라는 고민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일부러 언론에 나와가지고 재고주택 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신규주택 시장만 말하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가지고서 하고 있는 또 반쪽짜리 말 중에, 우리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거의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라서. 네. 주택시장에 있어서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 양도세는 낮게 가져가야 된다. 이건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거를 부담스럽게 해서 사람들이 시장에다가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사람들한테 고루 돌아가기 때문에 보유세는 높여야 하고, 양도세는 왜 낮춰야 돼요? 양도세. 나중에 팔 때 부담이 없게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압력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반만 얘기해요. 그 시장에 나와서 어떤 그 언론에 나와서 말하는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 보유세는 높이되 양도세를 낮춰야 되니까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유세는 높게 양도세를 낮게라는 말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유세보다 양도세가 낮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부담이 너무 큰데 양도세가 높아도 양도세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아, 양도세를 내는 게. 그러면 사람들이 시장에다가 주택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편해요. 그 페트병 생각하시면 돼요. 콜라 페트병. 압력이에요. 보유세. 보유세의 그 가운데를 누르는 게 보유세 압력이고요. 바깥에 그 페트병 꼭지를 막은 그 동그란 빨간색 플라스틱이 그 양도세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도세를 아무리 올려서 꽉 막아도 보유세의 압력을 아주 세게 하면은 결국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서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보유세보다 상대적으로 양도세가 낮아야 된다라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15분은 그냥 넘을 것 같은데 지금 몇 분 지났어요. 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싹 개괄해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무엇을 성공했나? 첫째, 꼼수를 잡는데 거의 성공했어요.
참여정부 시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부동산 투자자들이랑 지금 부동산 투자자들은 그 기술 면에서 비교할 바가 못 돼요. 굉장히 테크닉이 높아가지고서요. 정보 공유도 좀 뭐 SNS라든지 뭐 이런 걸로 빠르잖아요. 굉장히 많은 꼼수들을 개발하는데 그것들을 거의 다 잡았다. 그것을 잡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엇이 실패했냐? 주택임대차 등록 제도라고 있는데 이따가 살펴볼 건데 그거를 실패했어요. 그거를 실패했고 정부가 지금 그거를 거의 처리했다라고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어요. 메시지 관리에 정부가 집값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다고 말하면은요, 아까 제가 통계를 초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가구 61%가 주택을 가졌다라는 거는 결국 집값을 잡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정부가 발산하면은요, 그 61% 가구는요, 내 재산을 가져간다고, 내 재산이 가치가 하락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즉각적으로 국민들한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부는 집값을 잡는 정책을 펼쳐야 되죠. 왜 그러죠? 그게 공공복리에 부합하니까. 그러니까 집값을 잡겠습니다 라는 말을, 그러니까 메시지를 그렇게 던질 게 아니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같은 다른 언어로 펼쳤어야 됐는데, 일시당초 처음에 집값을 잡겠습니다 라는 프레임으로 나오면서 프레임 싸움에서 완전히 이겼어요. 메시지 관리에서 실패했다. 이거 두 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른바 부동산 전국인데 연일 뉴스에서 부동산 뉴스가 나오죠. 뭐 두 개예요. 보통 코로나19 얘기 아니면은 부동산 얘기. 요즘 하나 더 있어요. 수혜지역 얘기. 지금 이렇게 세 개만 나와요. 지금 세 개 나오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서 우리들이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공부해 봤습니다. 자, 제가 일주일 동안 밤을 새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부터 지금 부동산 대책까지를 총정리해 봤어요. 총정리. 자, 뒤에 보시면은 2017, 2018, 2019, 2020, 그리고 2021 있죠. 지금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현재까지 주요 키워드 또는 주요 사건별로, 시간별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들이 한데 모이면은요, 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왔구나.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펼쳤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었구나. 이거를 한눈에 들여다보실 수 있어요. 이 브리핑은 곧 책으로 출간된 예정이니까 여러분, 좀 데이터 같은 것들 제대로 해가지고서, 왜냐하면 말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책은 나올 거니까 그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물을 좀 마시고. 몇 분 들어와 있어요? 혼자 말을 하니까 이거는 좋아요는 좀 눌러줬어요? 댓글 같은 거 없어요? 댓글 같은 건 좀 없어요? 댓글 같은 거 좀 남겨주세요. 예. 자, 키워드별로 하나씩 남겨드릴게요. 텐션 올린 거 이제 떨어졌어요. 힘들어졌고. 자, 7가지 키워드를 살필 거예요. 첫 번째 정치, 두 번째 제출, 세 번째 종부세, 네 번째 주택임대차 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실패한 제도라고 말한 거, 다섯 번째 이번에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된 내용, 그리고 임대인이 시위를 근래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주율 문제에 대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살필 거예요. 부동산 문제는 정치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치적 영역에서 제도를 설계하기 때문에요. 가령 용적률도 정하고 대출의 비율도 정하고 등등.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게 정치예요. 자, 2017년 잠시만 이거 좀 풀어갑시다. 정치적 사건 2017년 뭐 있죠? 5월에 있죠. 5월 10일이에요. 이때 뭐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당시에 이게 해봤는데 잘 안 붙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야 돼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이었고요. 그때 새누리당, 현 미래통합당이죠. 네, 그때 122석이었어요. 자, 5월 10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래서 쭉 옵니다. 2018, 2019, 2020. 그리고 2020년 4월 5일이죠. 4월 5일. 4.15. 4월 15일이에요. 이때 21대 총선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해요. 자, 과반 의석을 획득해서 더불어민주당 몇 석? 177석.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확보합니다. 자, 이런 정치적 이슈가 있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앞으로 이제. 자, 정치는 됐어요.
왜 두 번째 대출을 살펴요. 대출이 왜 중요하냐면 정치 다음에 왜 대출을 살피냐면은 부동산 시장은요 주식 투자 시장이랑 달라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식 투자는 뭐 5,000원짜리 주식도 있고 뭐 5만 원짜리 주식이 있고 뭐 10만 원짜리 주식이 있어가지고서 용돈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 투자 용돈으로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레버리지, 즉 빚을 땡겨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이 투자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투기 수요를 막는데 즉각적인 정책은 뭐냐면요 대출을 관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출을 관리하는 정책을 두 번째로 살필 거예요. 그중에 LTV가 뭐냐면은 집값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의 규모를 말해요. 그거랑 전세 대출도 조금 조이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것까지 두 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재인 정부가 5월 10일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정책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정책을 받았어요. 그때 받고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언제 나오냐? 2017년 이때쯤 되겠네요. 좀 6월 17일 6.17 대책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게 첫 대책이었어요. 이때 뭘 했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한테 이거 좀 버리자. 박근혜 정부한테 대출을 어떻게 쪼이고 있나요? 받았더니 규제가 없었어요. 그냥 LTV가 집값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전국 그냥 70%였어요. 이거를 그냥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구분해가지고 그걸 10%포인트 낮추겠습니다. 그냥 이게 전부였어요. 처음에 시작한 거는 시동을 건 게. 아예 규제가 없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건 시동을 건 거고 제대로 나온 게 언제냐면은 2017년 6월 17일 나왔었잖아요. 그 유명한 파리 대책이 나옵니다. 파리 대책. 파리 대책에서는 뭘 하냐면은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그곳에 대해서 LTV, 즉 집값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규모를 40%로 꽉 낮춰요. 서울 전 지역이 이때 투기가열지구가 지정돼요. 여러분들 지금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서울은 집값 대비 40%밖에 대출 못 받아 라고 알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 상식이 이때 시작된 거예요. 2017년 8월 2일에 시작됐어요. 제가 지금 뭐 투기가열지구, 투기지역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얘기 뒤에서부터 안 할게요. 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져요. 너무 어려워서 나머지는 어디서 알아봐야 된다? 그 책을 내면은 책으로 보시라. 책이 한 2달 뒤쯤에 나올 것 같아요. 원고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자, 그리고 2017년은 이렇게 끝나고요. 2018년으로 넘어갑니다. 2018년으로 넘어가가지고서 이것도 유명한 대책 나오죠. 2018년 9월 13일. 2017년 8월 2일 하고 나서 2018년 9월 13일 9.13 대책이 나와요. 9.14 대책을 뭘 하냐면요. 주택 임대 사업자 기업 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자, 이 아파를 한번 더 해볼까요? 2017년 파리 대책. 자, 파리 대책이 되게 중요해요. 파리 대책, 대출을 잡기 시작했어요. 서울 지역에 LTV, 집값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40%로 꽉 낮췄어요. 원래 70%였어요. 70에서 40%로 낮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선량한 소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대출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두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서 노무현 정부랑 완전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아, 그래? 가계대출을 막은 거잖아. 그러면은 좋았어. 가계대출을 막았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서 기업대출을 일으키자. 그러면은 규제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때 계속 대출을 받기 시작해요.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정부가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거를 발견을 해서 주택 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 기업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2018년 9월 13일이에요. 대책을 냈는데 꼼수가 나오자 막은 거예요. 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2019년 10월 1일 1년 정도 지납니다. 10월 1일 11 대책이 나요. 11 대책. 근데 이렇게 막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가계대출을 막았구나. 그럼 개인사업자를 내서 기업대출을 받자라고 해서 그걸 막았잖아요. 그래. 그러면 임대사업자만 막았네? 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하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요. 또 뭐가 생기냐면요. 그래? 법인은 안 막았잖아 하면서 이때부터 법인 설립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법인 대출이 안 막혔으니까 법인을 만들자. 여러 개 개발돼요. 또 뭐 하냐면은 그래? 이거를 신탁회사에 이 주택을 넘겨버리고 그걸 갖고 신탁담보대출을 받아버리자 하면서 각양각색의 꼼수들이 이때부터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재테크 시장에서 보자면은 어떤 뭐 꼼수의 천국이 열린 거죠, 그때. 근데 정부가 막았는데 꼼수가 하나 막았더니 여기서 계속 열린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다 발견합니다. 이거를 다 발견하고 이때 다 막아요. 어떻게 막냐 하면은
가게도 막고 개인인 임대 매매 사업자도 막고 법인인 임대 매매 사업자 막고 신탁대출까지 막아요. 모두 LTV 규제를 시작하겠다. 이때 다 잡아요. 이때 꼼수로 갈 수 있는 이제 사업자든 법인이든 이때 다 잡기 시작하는데 2019년 10월 1일에 다 잡아요. 10월 1일에 다 잡고 그다음 2019년 큰일 났네. 나 오늘 30분 넘게 하겠네. 시간 관리 못하네요. 자, 2019년 작년이에요. 작년 12월 16일 12, 16 이것도 큰 대책이에요. 이때 다 잡았죠. 이때 다 잡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부터 이제 강공책이 슬슬 시작됩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시가 15억 원 아파트 대출은 LTV 빵이다. 대출 다 받지 마.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 아무도 받지 마. 라고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하고 2020년 6.17 대책이에요. 6.17 대책. 근래에 나온 거죠. 몇 달 전에 나온 거. 6.17 대책에서 뭘 하냐면요. 기업 대출을 다 막아버려요. 너네들 법인 설립해가지고 그게 꼼수로 갔잖아. 그리고 임대 매매 사업자 개인들이 설립했잖아. 너네 그냥 이제부터는 대출 하나도 받지 마. LTV 빵으로 막습니다. 자, 지금까지 LTV가 막힌 역사였어요. 쭉 보면은 쭉쭉쭉쭉쭉 하고 이때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 어떻게 막히는지 보여줄게요.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왜 막기 시작을 했냐면요. 이렇게까지 막는데 사람들이 진짜 똑똑해요. 우회 통로를 이렇게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집이 있어요. 가령 내가 뭐 20억짜리 집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아니, 대출을 막았네? 아하, 하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이 있지. 바로 전세자금이지. 제가 20억짜리 집이에요. 우리 팀장님을 15억에 저희 집에 드려요. 그럼 저희 15억 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길거리에 나앉을 수 없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저는 살아요. 그럼 15억 원 그대로 있죠. 그럼 15억 원 가지고 투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걸 발견합니다. 자, 그럼 이거 막자. 야,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똑똑하다 라고 해서 막은 게 2018년이에요. 2018년 9.13 대책. 이때 9.13 대책 있죠. 이때 또 막아요. 9.13에서 자, 전세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꼼수를 발견하고 2주택 소유한 사람들 전세자금 대출 받지 마. 주택을 2개나 갖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막아버려요. 이렇게 막았더니 사람들이 어떤 꼼수를 부리게 되냐면요. 그래? 그럼 1주택자는 된다는 소리잖아. 1주택자들의 이제 전세자금을 활용한 대출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안 되겠다 막은 게 2019년 또 10월 1일. 자, 10월 1일에 막습니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 전세대출 받지 마. 당신들 안 되겠어요. 막아. 근데 여기서 우리의 투자자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9억 원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은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고? 난 8억짜리 집인데?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9억 넘는 집을 사자! 라고 해서 반대로 접근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또 안 되겠어! 또 막아야 되겠어, 이거를. 그래서 2019년 12, 16에 또 막아요, 이거를. 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9억 초과 주택도 못 사! 이렇게 막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올 때쯤 강공이 펼쳐지죠. 2020년 6.17 대책. 6.17 대책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가진 사람 전세자금 대출 못 받고 집 없는 사람들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못 사요 라고까지 막았어요. 지금 이쪽 부분에서 지금 강공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갑니다. 대출은 다 살폈어요. 대출 살폈는데 몇 분 지났어요? 지금 몇 분 지났어요? 30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시간 갈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했네. 15분은 실패입니다. 몇 분 계세요 지금? 2분? 12명. 그래도 꽤 계시네. 자, 그 다음은 아까 초대 설명드린 거예요. 종부세. 자, 주택은 충분히 공급되어 있다. 주택은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사재기를 사 갖고 있다. 그럼 그거를 시장에 토해내려면 어떻게 된다? 보유하고 있는 것을 부담스럽게 해야 한다.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종부세죠. 자, 정부가 종부세를 건들지 않았느냐? 당연히 건드렸어요. 9.13 대책에서 한번 건듭니다. 2018년 좀 빨리 해볼게요. 이번에는 9.13 대책에서 종부세 최소 0.1%포인트에서 최대 1.2%포인트 인상안을 발표해요. 인상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부세는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안 국회 통과할게요? 못할게요? 통과했어요. 이때 통과했어요. 자,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정부가. 이거 갖고 안 되겠다. 2019년 12, 16 이때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이래도 집값이 안 잡히네요. 최소 0.1%포인트에서 최대 0.8%포인트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국회 통과할게요? 못할게요? 국회 통과 못했어요. 자, 국회 통과 못했어요. 왜 못했죠? 처음으로 갑니다. 이때 의석수가 어떻게 됐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의석수가 부족하죠? 이때 통과 못해요. 통과 못하고 있다가 2020년 6.17 대책. 6.17 대책에서 종부세를 또 건듭니다. 이때쯤에 법인 같은 것들이 난리를 쳤다고 했었잖아요. 잠깐 말씀드릴 때 법인 당신네들 안 되겠습니다. 법인을 때려잡아 버려요. 법인은 종부세 최대로 당신은 무조건 최대야. 그리고 종부세는 저를 좀 찍어주세요. 종부세는 누진세예요. 얼마부터 얼마 구간까지는 몇 퍼센트,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인데 이때 나온 안이 뭐였냐면은 법인 당신들이 너무 꼼수가 나오니까 누진세 다 필요 없고 단일로 최고세를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공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있죠? 개인은 1주택자는 종부세 9억 원 공제 받잖아요. 법인은 6억을 공제받아요. 6억을. 그러니까 내가 개인인데 혼자 살고 있는데 주택을 3개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는 내가 갖고 또 다른 하나는 법인 A를 만들어서 법인 A한테 주고 그다음 법인 B를 만들어서 법인을 계속 낳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계속 공제를 받아서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안 되겠다. 법인은 종부세 공제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요컨대 이 안은 뭐냐면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법인 당신들은 앞으로 최고 세율을 종부세를 받을 뿐더러 나눠 갖고 있는 거 합산해서 다 내게 된다. 각오해라 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대망의 710 우리들 710 대책이 나온다. 이때 710 대책. 이때는 저는 종부세의 도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종부세 통과 못했죠. 2019년에 안 냈는데 통과 못했어요. 그거 얹어서 더 올릴 거다. 0.1%포인트에서 최대 2%포인트 인상안을 발표해요. 자, 갑니다. 종부세 중요하니까 갈게요. 종부세, 자, 1216, 2019년 1216에서 종부세 인상안 냈는데 국회 통과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법인 때려잡겠다 발표했어요. 그렇게 해서 종부세 더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국회 통과합니까? 못합니까? 이거? 해요. 2020년 8월 4일에 국회 통과해요. 국회 통과해가지고 12, 16안, 6.17안, 7.10안 전부 국회 통과시켜버립니다. 네,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종부세 됐어요. 이제 나머지는 짧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빨리 갑시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내용 간단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주겠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거는 종부세 합산 배제예요. 100채를 갖고 있어도 200채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안 내게 돼요. 네, 그거를 이때 발표합니다. 2017년 12, 13에 12월 13일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해요.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조금씩 하는데 2018년 9월 13일 9.13 대책에서 그 혜택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조금씩 줄이기 시작해요. 저때 꽉 열어준 거를. 그리고 2019년 1월 9일에 재밌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해요. 등록임대주택 관리 방안이라는 걸 발표해요. 관리 방안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이때 9.13이 중요합니다. 이때 9.13에 어떤 말이 등장을 하면 정부 입에서요, 과도한 혜택을 줄이겠다 그래요. 과도한 혜택. 이때는 혜택을 줘놓고 나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과도한 혜택을 줄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2020년 지금 7.10 대책에서 7월 10일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거의 포기해요. 단기 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4년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그건 다 폐지해요. 다 폐지하고 모든 유형을 폐지하고 8년은 장기 임대라고 하는데 그건 아파트를 폐지하겠다고 해요. 폐지를 해야 돼. 소급 적용해서 폐지는 하지 않겠다.
다만 앞으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폐지하겠다. 그럼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것도 다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만 더 살펴봅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들의 염원이었죠. 지금 2년마다 이사 다니고 있었는데 2+2 지금 4년 살 수 있게 됐죠. 그게 2020년 7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합니다. 729. 자, 끝났습니다. 이제 2개만 더 살피면 돼요. 자, 여러분들 따라오시는 분들 대단한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임대인 시위. 세상에 없던 일이 발생했어요. 임대인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 풍경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발생했어요? 앞에 생겼어요? 아니죠. 뒤로 오세요, 뒤로. 쭉쭉 2020년 7월 이건 며칠이야? 29일? 7월 25일에 임대인들이 1차 집회를 합니다. 임대인들이 밖에 나와서 임대인도 국민이다라면서 구호를 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8월 1일에 2차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5일에 광화문에서 만나자 라고 하면서 3차 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8월 3일 마지막입니다. 지지율 봅니다. 지지율.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높았다는 거, 고공행진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근데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죠.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지점. 그게 언제냐면 2020년 7월 16일이에요. 2020년 7월 16일. 문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시작. 이때부터 데드크로스 나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정당 지지율 어떻게 되죠? 이번에 발표났죠? 8월 13일 며칠 전에 발표났죠? 미통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큰 그림으로 볼게요. 7개의 키워드를 7개의 사건을 시간 순변으로 연결했어요. 21대 총선 2020년 4월 15일에 민주당이 승리했죠. 이때를 기점으로 정책의 색깔이 완전히 변해요. 전국도 완전히 변해요. 이때 앞에 보세요. 지금 한 거. 뭐 건드렸어요? 대출 같은 거 조였죠. 대출 같은 것들을 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률 개정 사항들을 건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법률 한번 개정하려고 했었죠. 종부세 913에서 913이 아니 여기 있구나. 2019년 어디 갔어? 2019년에 종부세 어디 갔습니까? 종부세 여기 있다. 2019년 12.16에서 종부세 올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국회 통과 전이었잖아요. 이때부터 어떻게 한다? 법률 개정 사항들 다 통과시킨다. 그리고 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임대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집 가진 사람들이 집회를 하기 시작한다. 왜 그런 거죠? 이제는 자기네들이 너무 힘든 거죠. 집을 토해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 난다. 부정이 긍정을 앞지른다. 무슨 일이 발생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역전당한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정부의 딜레마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권을 잡았다고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대통령이에요.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았는데 법률 개정 사항들을 통과시켜 보려고 하니까 번번이 실패해요.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시장이랑 공방을 하면서 이걸 막으니까 꼼수하게 해봐라고 이걸 막고 이걸 막고 뭐 이걸 막고 하면서 거의 다 막아요. 이때 거의 다 막고 나서 총선에 성공했어요. 그 뒤에 법률 개정사항들을 밀렸던 개정사항들을 막 통과시켜요. 그랬더니 지지율이 막 떨어져요. 그리고 임대인들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인 거고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때 제가 법인 때려잡기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6.17 대책이. 6.17 대책에서 법인을 때려잡으면서 현재 6월 통계가 나왔는데 법인 물량들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 대통령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상승률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잡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 변곡점에 와 있다. 아주 중요한 상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너무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책으로 준비한 거다 보니까 15분이 목표였는데 너무 많이 했고 말을 많이 해서 힘드니까 이제 바로 우리 이성영 팀장님이랑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